살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가야 할 곳을 갔고, 버텨야 할 순간을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 느낌 한 번쯤 잊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주인공인 헤르만 헤세도 평생 그 느낌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데미안, 시타르타, 전 세계 수억 명이 읽은 작품들을 써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해 나는 이제 알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도망쳤고, 직업을 계속 떠났고, 결혼을 3번이나 했고, 무려 인도까지 갔다 왔지만 거기서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는 결국 평생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헤매고 표류하는 삶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헤세가 찾지 못한 답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답과 똑같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헤르만 헤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877년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칼프에서 헤르만 헤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인 선교사였고 어머니는 인도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인도에서 수십 년을 살며 현지 언어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집안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묶여 있었지만 동시에 동양의 냄새가 깊이 배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린 헤세에게 외할아버지의 서재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언어로 쓰인 책들이 가득했고 인도와 동양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책을 읽게 했고 세상은 독일보다 훨씬 넓다는 걸 자연스럽게 심어줬습니다. 어머니 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유럽으로 건너온 그녀는 헤세에게 음악과 시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시를 썼고 글쓰기를 사랑했습니다. 헤세가 12살 무렵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집안은 헤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신학교에 보내야 한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 집안의 기대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헤세를 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아이 안에는 믿을 수 없는 힘과 강한 의지가 있다. 하느님이 이 강한 정신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어머니조차 아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동양의 넓은 세계를 품은 서재와 엄격한 기독교 신앙, 자유로운 글쓰기의 기쁨과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헤세는 태어날 때부터 두 세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삶. 그건 헤세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어린 헤세는 동서양 그 틈새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느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헤세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책을 빠르게 읽었고 시를 썼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달랐고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12살 무렵 헤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시인이 되거나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12살 아이가 한 말치고는 꽤 무겁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헤세의 평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이었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운명을 희미하게 예감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쑥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4살 무렵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교 중 하나였던
마울브론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집안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제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 집안의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앞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헤세는 달랐습니다. 마울브론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진 수도원 건물, 고요한 숲과 호수. 겉으로 보면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헤세는 서서히 질식해 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내용을 외우고 정해진 방향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시를 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싶었지만 그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헤세에게 그건 감옥이었습니다.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헤세는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인근 들판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룻밤을 들판에서 혼자 보낸 겁니다. 도망친 이유를 묻자 그냥 견딜 수가 없었다고만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헤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히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정신병원, 기숙학교를 전전했습니다. 결국 다음해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신학교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집안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훗날 헤세는 이 시절을 소설로 썼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재능 있는 소년이 제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소년의 이름은 한스였지만 그건 헤세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헤세가 마울브론을 견디지 못한 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너무 선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느꼈던 겁니다. 시를 쓰고 싶었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었고 자기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는 단 하루도 가짜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학교 밖으로는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 세상은 더 막막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라는 틀은 답답했지만 그 틀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공허로 다가왔죠. 집안은 다시 헤세를 어딘가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서점 견습생으로 보냈습니다. 사흘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번엔 시계 공장이었습니다. 14개월을 버텼습니다. 매일 같은 부품을 조립하고 납재파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공장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퇴근 후 방에 돌아오면 시를 썼습니다. 시계 공장을 그만두고 다시 서점 견습생이 됐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책을 정리하고 포장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버텼습니다. 책들 사이에 있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괴테를 읽고 니체를 읽고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청년 헤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표류였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뭔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읽은 책들, 쓴 시들, 혼자 보낸 밤들. 그 시절 헤세의 삶을 보면 자꾸 한 인물이 겹칩니다. 크놀프입니다. 헤세가 훗날 쓴 소설 속 인물인데 크놀프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재주도 있고 매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합니다. 근데 크놀프는 어느 마을에 가도 잠깐 머물다 떠납니다.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그를 계속 밀어냅니다.
왜 정착하지 못하냐고 누군가 물으면 크눌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게 내 방식이라고만 합니다. 헤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시계 공장이 맞지 않았던 건 왜였을까요?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헤세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크눌프가 소설 속 인물이라면 헤세는 현실 속 크눌프였습니다. 근데 크눌프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헤세는 글을 썼습니다. 방황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 공장에서도 서점 창고에서도 혼자인 밤에도 계속 썼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1896년 19살의 헤세는 빈의 문예지에 시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마돈나. 생애 첫 공식 발표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 밤마다 쓰고 또 썼습니다. 시집을 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산문집을 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글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다 1904년 27살의 헤세가 소설 한 편을 냈습니다. 페터 카멘친트였습니다. 알프스 농부의 아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팔렸습니다. 프로이트마저 애독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헤세는 그해 처음으로 전업작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학교 탈출 후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헤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면 어떨까? 직장도, 관계도, 의무도, 남들의 시선도 그냥 훌훌 털고 바람처럼 살면 어떨까? 크눌프는 그렇게 사는 남자입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정해진 집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어느 마을로 걸어가고 거기서 아는 사람 집에 며칠 묵다가 또 떠납니다. 가을엔 다른 마을, 겨울엔 또 다른 곳. 그렇게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크눌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반깁니다. 재주가 있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고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며칠만 함께 있으면 누구든 크눌프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크눌프는 곧 떠납니다. 왜 떠나냐고 물으면 크눌프는 웃으며 말합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짐이 된다고. 사람들한테도 자신한테도. 친구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재주도 있고 매력도 있는데 왜 저렇게 사냐고. 정착해서 일자리 잡고 가정 꾸리고 제대로 살면 되지 않냐고. 숱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크눌프 자신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건 그 직업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가정을 꾸린다는 건 그 가정에 맞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틀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 크놀프는 그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크놀프는 머무는 곳마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유로움과 매력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 특히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크놀프가 오래 머물수록 그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크놀프도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게 된다는 것을, 머무는 것이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 떠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크눌프의 방랑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틀이 자신을 담을 수 없었고 자신의 존재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봐도 머무를 수가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떠도는 겁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겨울입니다. 늙고 병든 크눌프가 눈 덮인 들판에서 쓰러져 갑니다. 온기도 없고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떠돌았으니 남은 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실패한 삶입니다. 그때 크눌프는 신과 대화합니다. 신이 말합니다. 네가 평생 떠돌며 산 건 내 뜻이었다고. 너는 자유롭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방랑의 기쁨과 그리움을 심어주었다고. 그게 네 역할이었다고. 크놀프는 그 말을 들으며 눈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위로일까요? 변명일까요? 헤세도 그 경계를 일부러 흐려놓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헤세가 크눌프를 쓸 때 남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나온 후 시계 공장을 떠돌고 서점을 전전하고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청년 헤세.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 막막함. 크눌프는 헤세가 자신의 방황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헤세는 크놀프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크놀프는 떠돌다 눈 속에서 생을 마쳤지만 헤세는 그 방황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답이 바깥에 없다면 안으로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그 시도가 다음 작품에서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헤세는 37이었고 이미 작가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페터 카멘친트가 독일 전역에서 팔리면서 전업 작가의 길이 열렸고 이후 꾸준히 작품을 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헤세는 자원 입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에서 눈 문제로 전투부대는 탈락했습니다. 대신 전쟁 포로를 돕는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거기서 헤세는 전쟁의 실체를 봤습니다. 애국심과 영웅담으로 포장된 전쟁. 하지만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무의미한 죽음, 광기, 증오. 독일 지식인들이 앞다투어 전쟁을 지지하는 글을 쓸 때 헤세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유럽의 공동유산을 지키자고, 전쟁에 흥분하지 말자고, 당연하게도 욕을 먹었고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헤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보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광기에 휩쓸린다는 것이. 그런데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엄격하고 무거운 존재였지만 막상 사라지자 헤세는 무너졌습니다. 같은 해 막내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헤세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면서도 글을 쓰는 것으로 겨우 균형을 잡아왔는데 그 균형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고 글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융의 제자 요제프랑이었습니다. 랑과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약을 주거나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헤세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 억압된 감정들, 자신도 몰랐던 어두운 면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동시에 뭔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크놀프가 세상의 진흙탕을 피해 떠돌았다면 헤세는 이제 그 진흙탕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바깥을 떠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헤세는 단 3주 만에 소설 한 편을 써냈습니다. 데미안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10살짜리 소년입니다. 집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부모님은 다정하고 세상은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밝은 세계에 살고 나쁜 사람들은 어두운 세계에 삽니다. 싱클레어는 당연히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머가 나타났습니다. 크로머는 동네 불량 소년입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친구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크로머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싱클레어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싱클레어가 크로머한테 잡힌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들켰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밝은 세계에만 속해 있다고 믿었던 소년이 자신 안에 어둠을 본 겁니다. 그때 데미안이 나타났습니다. 데미안은 또래 소년인데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어른들도 쉽게 못하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크로모에게서 해방시켜줍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소설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크로모가 싱클레어 주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말합니다. 선과 악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돼 있지 않다고.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있다고. 진짜 자신을 찾으려면 밝은 면만 보려 하지 말고 어두운 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싱클레어는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선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어둠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모 앞에서 떨었던 자신, 거짓말을 했던 자신. 그게 진짜 자신의 일부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여기서 헤세의 삶이 겹칩니다. 신학교에서 도망치고 세상을 떠돌고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의 위기가 한꺼번에 닥쳤을 때 헤세가 랑과의 정신분석에서 마주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어두운 면들, 분노, 공포, 억압된 감정들. 그걸 직면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데미안이 그 경험을 소설로 옮긴 겁니다. 소설 후반부에 에바 부인이 등장합니다. 데미안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여인입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서 뭔가 근원적인 것을 느낍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같은 느낌.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 근데 에바 부인은 실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싱클레어가 그녀를 향해 나아갈수록 그녀는 더 멀어집니다. 결국 전쟁이 터지고 데미안은 전쟁터에서 죽고 싱클레어는 혼자 남습니다. 데미안이라는 가이드도 없어지고 에바 부인이라는 이상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신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인정했지만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헤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랑과의 정신분석이 끝난 후 헤세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헤세의 시선이 다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34살 때 짐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인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만난 곳, 어머니가 태어난 땅, 동양의 지혜가 살아있다고 믿었던 곳. 헤세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고 석 달을 떠돌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마트라. 정작 인도 본토는 제대로 밟지도 못했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헤세는 여행 중에 본 것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인도에서라는 여행기로 묶였습니다. 근데 그 여행기가 영적인 각성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실망의 기록입니다. 뜨거운 열기, 낯선 냄새, 거리의 가난, 식민지의 혼란. 헤세가 상상했던 고요하고 신비로운 동양은 없었습니다. 대신 영국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항구 도시들, 관광객을 향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유럽인과 현지인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세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동양을 동경해도 막상 그 땅에 서니 자신이 철저히 유럽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몸이 그걸 말해줬습니다. 더위에 지쳤고 음식이 맞지 않았고 이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헤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도에서 인도를 찾지 못했다. 12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헤세가 인도 현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동양 사상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헤세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 군데르트의 서재에서 인도 고전 문헌들을 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인도 사전을 편찬한 학자였고 외사촌 빌헬름 군데르트는 일본 학자이자 불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빌헬름이 번역한 논어와 도덕경을 헤세는 평생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거기다 쇼펜하워를 통해 불교 철학의 핵심에 깊이 들어갔고 우파니샤드 같은 인도 고전도 직접 공부했습니다. 헤세에게 동양은 어릴 때부터 책과 가문을 통해 스며든 세계였습니다. 현지에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평생 머릿속에서 키워온 세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 여행의 실패가 뜻밖의 선물이 됐습니다. 바깥의 인도가 자신이 상상한 곳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에서 키워온 인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체험이 없었기에 시다르타는 더 순수해졌습니다. 헤세 내면에서 평생 숙성된 동양 사상이 그대로 녹아든 소설이 된 거거든요. 10년 후 시다르타가 나왔습니다. 시다르타는 헤세가 평생 품어온 질문을 들고 직접 길을 나서는 인물입니다. 데미안이 알을 깨야 한다고 했다면 시다르타는 실제로 알을 깨고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 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브라만의 아들입니다. 모든 걸 가졌고 똑똑하고 잘생겼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스승이었고 친구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앞길이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시다르타는 불만이었습니다. 배운 것들이 머리에는 들어왔는데 가슴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진짜 자신의 것이 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남이 찾은 답을 빌려 쓰는 것 같은 느낌. 시다르타는 직접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고행이었습니다. 모든 욕망을 끊으면 진리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괴롭힌다고 내면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부처였습니다. 시타르타는 고타마 부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깊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감동받았습니다. 친구 고빈다는 그 자리에서 부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시타르타는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부처의 가르침이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완벽한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 또 남이 찾은 답을 빌려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부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세속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도시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기녀 카말라를 만나 사랑을 배웠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고행자에서 세속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쌓일수록 공허해졌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점점 썩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시 떠났습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느낍니다. 고행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세속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답이 있는 걸까요? 시타르타도 몰랐습니다. 강가에 앉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강물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강물 소리였습니다. 강에서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났습니다. 바수데바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물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강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물이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릅니다. 흘러가면서도 거기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흘러가면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특히 불교나 노장 사상에 익숙한 분들은 여기서 고개를 갸웃할 수 있습니다. 시타르타의 결말이 너무 쉽게 마무리되는 것 같다고. 수십 년의 수행 끝에 강물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너무 낭만적이지 않냐고. 그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헤세는 동양 사상을 깊이 공부했지만 결국 서양인의 감수성으로 소화했습니다. 강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빌의 이미지를 찾은 거거든요. 근데 같은 서양인이라도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에서 전혀 다른 걸 봤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는 현상 뒤에 있는 변화의 법칙에 주목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사물의 이면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헤세의 강물이 더 아름답긴 한데 그게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세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시타르타의 결말이 완전한 답이 아니라는 걸. 시타르타를 출판하고 5년 후 헤세는 전혀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황야의 일이었습니다. 강물 앞에서 평화를 찾은 시타르타와 달리 황야의 일이의 주인공 하리할러는 인간과 늑대 사이에서 찢깁니다. 문명에 질식하면서도 문명을 버리지 못하고 고독을 원하면서도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타르타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강물 앞에서 얻은 평화가 5년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헤세는 시타르타를 쓰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답을 찾았다고 썼지만 그의 삶은 계속 그 답을 흔들었으니까요. 시타르타를 쓰고 난 후 헤세의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조용하게 만든 겁니다. 헤세는 스위스 티치노주의 작은 마을 몬타니올라로 들어갔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카사카무치라는 낡은 성 같은 건물의 작은 방 4개를 빌렸습니다.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별거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아이가 셋이었지만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유럽은 폐허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헤세는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났습니다. 몬타니올라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마을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였습니다. 티치노의 언덕, 포도밭, 작은 교회들. 헤세는 그림 실력이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이 막히는 날에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헤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글쓰기와 다르다. 글은 생각을 따라가지만 그림은 눈앞의 것을 그냥 보게 만든다.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근데 은둔히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1924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곧 흔들렸습니다. 1927년에는 황야의 1위를 썼습니다. 시타르타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헤세 자신이 50세를 앞두고 얼마나 내면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소설이었거든요. 방황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을 뿐 질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나마 달라진 게 있다면 헤세가 더 이상 답을 찾아 어딘가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늘프처럼 마을에서 마을로, 시타르타처럼 고행자에서 세속인으로 옮겨 다니는 대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걷고 또 썼습니다. 1931년 헤세는 세 번째 아내 니논과 함께 새 집을 지었습니다. 카사 헤세였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평생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은 겁니다. 완전한 정착은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방황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적어도 몸은 멈췄습니다. 헤세는 마지막 대작 유리알 유희를 썼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년. 유럽은 폐허였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졌고 수천만 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멍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노벨 문학상이 헤세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가 헤세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세는 평생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1차 대전 때도 홀로 반대 목소리를 냈고 나치가 득세할 때도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협력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요란하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 그 고독한 버팀이 달리 보였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2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헤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젊은이들, 기존 체제를 거부하는 히피들이 헤세를 발견했습니다. 시타르타, 데미안, 황야의 1위가 페이퍼백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헤세는 성경처럼 읽혔습니다. 왜였을까요? 헤세가 평생 한 이야기가 딱 그들이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살지 말라. 자신의 길을 가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성 권위를 의심하라. 60년대 젊은이들한테는 혁명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황야의 1위의 마법 극장은 환각제 문화와 겹쳐 읽혔고 시타르타는 동양 사상으로 가는 입문서가 됐습니다.
헤세는 히피 운동의 정신적 아이콘이 됐습니다. 헤세 본인은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마약 문화나 무책임한 자유주의와 연결되는 걸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헤세가 말한 자유는 방종과 다릅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 끝에 겨우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헤세의 숙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닿았던 겁니다. 독일 청년에게도, 전후 세대에게도, 60년대 히피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헤세가 답을 줘서가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평생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헤세는 몬타 니올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85세였습니다. 마을 뒤편 작은 묘지에 묻혔습니다.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답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돌아보면 헤세의 삶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신학교에서 도망쳤고, 직업을 전전했고, 결혼을 3번 했고, 인도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전쟁 때는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늘프처럼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했고, 시타르타처럼 답을 찾아 헤맸지만 완전한 답에는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불완전한 삶이 오늘까지 읽힙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왔는데 이게 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뿌리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집니다. 헤세는 그 질문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서도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고스란히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크늘프는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삶이라고. 시타르타는 말했습니다. 남의 답을 빌려 쓰지 말고 직접 길을 걸으라고. 데미안은 말했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외면하지 말라고. 세 작품 모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그게 헤세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완벽한 답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평생 답을 못 찾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가깝습니다. 인트로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헤세도 끝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붙들고 85년을 살았고 우리에게 아직 친근한 존재로 남았습니다.